네, 반갑습니다. 키움증권의 김영용 팀장입니다. 모처럼 이제 고수비책에 나와서 최근에 증시 상황이 아주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고점에서 충분히 매도 사인을 주지 않고 증시가 밀림으로 인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대규모의 손실을 본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긴급하게 시장 상황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소견을 명확하게 제시해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 이제 방송을 많이 청취를 하시겠지만은 좀 뜨뜻미지근해가지고 대응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손실이 적게는 이익 난 종목도 있겠습니다만은 적게는 10%, 그 다음에 많게는 30%씩 빠진 경우도 다반사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이제 향후에 시장이 어떻게 돌아갈 것이냐, 그 다음에 투자 전략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이냐,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먼저 이제 최근 시장에 대해서 하락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맥을 짚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잠깐 보시면은 미국 시장의 서프라임 사태의 결과물이다. 지금 그 시장 자체는요, 지금 그 미국 시장에 이제 2008년에 형성됐던 그런 시장 자체의 어떤 그 하락의 원인이 지금 다시 파생이 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베어스턴스 사건이 나온 이후에 리만 브러더스로 이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이후에 이제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GE, 그 다음에 GM까지, 그러니까 금융기관에서 제조회사에까지 그것이 이제 부실이 전이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유럽이라든지 미국의 국가기관들이 그 부실을 갖다가 보장을 해주고 떠안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러다 보니까요, 미국도 이제 문제지만 실제 그 유럽 시장이 최근에 재정 위기 때문에 상당히 이번 상승장 내내 피그스 문제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됐는데, 잠깐 이제 가져온 자료를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부연 설명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료를 잠깐 보시면은 지금 가계부채하고 금융기관 부실이 원인이 됐는데 바로 이 서방 국가가 떠안았다.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우리가 이제 무역을 할 때 US 달러로 무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축통화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기축통화를 갖고 있는 미국 같은 경우는 계속 달러를 찍어냄으로 인해서 생존이 된 상태인데, 유로존 같은 경우는 그러지를 못했죠. 그래서 심각하게 문제가 퍼져가지고 유럽 재정 위기가 이번 상승장 내내 증시를 괴롭히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과거에 보면 이제 우리가 금융시장이 발달된 나라들을 보면은 미국이라든지 영국 이런 나라들이 금융시장이 상당히 발달이 되어 있는데, 과거에 이제 서프라임 당시에 보면 약 레버리지를 30배까지 써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우리가 어떤 빌딩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100억을 주고 예를 들어서 빌딩을 산다. 그러면은 그것을 빌딩 전체를 사거나 조금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지분을 한 1% 갖는다, 이런 의미를 가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명이 공동으로 사게 되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걸 증권화 시켜가지고 금융기관에서 새로운 신상품을 만들어가지고 진행을 했었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건물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레버리지를 30배 썼으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신용 같은 경우는 담보 유지 비율이 한 140%, 또 증권사마다 틀립니다만 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140% 내지는 170%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빠지면 바로 반대 매매가 나오는데, 그것을 갖다 30배까지 썼으니까 예를 들어서 10%만 빠져도 바로 반대 매매가 5%만 빠져도 반대 매매 나올 거 아닙니까? 빌딩 가격이. 그런 식으로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방위로 퍼져가지고 어떤 회사가 망할지를 모르는 거죠. 그 상태가 이제 미국의 우리나라 같으면은 이제 우리나라는 정확하게 그런 회사가 없는데요.
주택을 담보를 해서 대출을 해주는 전문 기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프레드맥이라든지 페니메이 뭐 이런 회사들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부실이 된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서 보장을 해주고 그것을 다 떠났는데 버냉키가 달러를 찍어내면서요. 미국 같은 경우는 부채가 더 많아졌죠. 많아지면서 지금 S&P에서 국가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달러를 찍어냄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달러 약세가 돼서 수출이 좀 증가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카바링을 해왔는데 또 미국에 또 투자했던 많은 유럽의 금융기관들은 그렇지를 못하고 결국에는 이제 그 부실을 국가가 떠안게 됐는데 국가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미국하고 기축통화가 없기 때문에 나자빠진 케이스가 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그것이 과거에는 이제 유로존에 17개국이 있습니다. 17개국이 있는데 17개국 중에서 주변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라든지 아일랜드 이런 것은 사실 국가들이 나라들이 조그맣고 경제 규모가 적기 때문에 사실 이제 주변국에서 최근에 이제 이게 이탈리아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포르투갈도 뭐 비교적 경제 규모가 큽니다만은 스페인 같은 경우는 아주 큰 나라고 이탈리아도 마찬가지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게 그 점점 문제가 이제 그 경제 대국 유로존 내에서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 경제 대국들이 부실을 이제 안게 되는 그래서 이제 재정 위기가 발생해서 최근에 급작스럽게 무너진 것입니다. 특히나 이제 그 그리스 문제가 6월 말에 해결되고 나서 7월 달에 다시 좀 조정을 받은 적이 있죠. 그때 보면 이탈리아 문제가 제기되는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8월, 9월 달에 국채 만기 도래액이 전체의 약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탈리아 문제가 전면에 이제 부각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인 같은 경우도 뭐 그 전에 이제 피그스에 이제 속해가지고 스페인 이제 뭐 전염이 되고, 포르투갈 바로 옆에 있으니까 포르투갈이 이제 구제금융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 중에서 특히 보면 이탈리아하고 스페인이 8월, 9월 달에 국채 만기 도래액이 가장 많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 이제 원인을 제공을 했는데, 미국에서 S&P에서 신용등급을 강등을 했지 않습니까? 일부 헤지펀드들은 미리서 좀 팔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보면은 부채 문제가 해결될 쯤 해가지고 8월 2일 날 그 임박해갖고 이제 해결이 됐지 않습니까? 그 전에 미국 시장이 조금씩, 약간씩 조정을 받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시장하고 틀리게. 그 당시에, 보면은 이제 일부 조금, 어떻게 보면 정보를 먼저, 입수를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이 이제, 파급되는, 악재에 대해서, 일단 매도를 쳤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하튼 간에,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이 됨으로 인해서 한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된 거죠. 미국하고 신용등급이 같은 나라들이 트리플 A를 기록하는 나라들이 전 세계적으로 한 뭐 꽤 됩니다. 호주라든지, 그 다음에 캐나다라든지, 그 다음에, 미국 외에 뭐 영국이라든지 프랑스, 독일, 뭐 이런 나라들이 대부분 트리플 A 내지는, 더블 A 최상급에 포진되어 있는데, AA 플러스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미국이 신용등급이 강등이 돼버리니까 부채를 상대적으로 많이 안고 있고 프랑스하고 단순하게 비교를 해보면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프랑스 같은 경우 미국하고 경제 규모라든지 그 다음에 재반 상황에서 기축통화를 더군다나 미국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런 상황인데 프랑스하고 같은 수준에서 이게 맞느냐 도대체 국가 등급이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 위기가 발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증시가 전방위적으로 하락을 했는데 자 지금 이제 밑에 보면은 그런 상황에서 자 잠깐 한번 차트를 한번 보면 주요국 국가 부채를 한번 2010년 GDP 대비 비교를 해보면 일본이라는 나라가 220%로 가장 높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 국민들이 대부분 국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저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크게 뭐 재정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부채 규모 자체는 이제 높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일본도 뭐 재정 문제를 좀 타파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리스 같은 경우 142%. 그런데 이제 이탈리아가 119% 아닙니까? 그래서 이탈리아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8월, 9월 달에 국채 만기가 대부분 50%가 몰려 있기 때문에 바로 이탈리아가 또 재정 적자 상태가 상당히 그 부채가 많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포르투갈. 근데 미국이 지금 91%란 말이죠. 근데 프랑스가 82%예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프랑스까지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뭐 영국도 있고 한데, 영국이라는 나라는 EU, 유럽 연합에 포함되어 있지만 유로화를 안 쓰고 파운드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보면은 영국이랑 경제 대국이 있는데 맨날 보면은 사르코지 대통령하고 메르켈 총리하고 뭐 국가 수뇌부 정상회담 뭐 이런 게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영국은 쏙 빠진단 말이죠. 그게 유로화를 안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뭐 33%대에 있으니까 아주 건실하다, 이렇게 재정 상태가 건실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 기업 중심으로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글로벌 경기 둔화, 재정 위기, 그 다음에 미국의 더블딥 우려감, 이런 것들이 악재로 작용이 돼가지고 주가를 끌어내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럽 문제 외에, 미국의 더블딥 우려감도 사실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프트 패치냐, 더블딥이냐, 더블딥 하면은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이건 더블딥이니까 두 번 자빠지는 거구나. 푹 빠진다, 딥. 그래서 막 우리가 W자형 뭐 어떤 패턴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가 다시 꺾인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인데, 이런 우려감이 최근에 각종 GDP에서 이제 드러난 부분들, 내지는 약간 경제 지표의 선행성을 갖고 있는 ISM 제조업 지수가 급락을 한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가지고 증시를 압박했던 것인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미 증시의 최근 100년 역사에서 더블딥이라는 것은 딱 두 번밖에 없었어요. 당시에 이제 그 대공황이 1929년에 발생이 됐는데, 그게 푹 빠졌다가 이제 주식이 이제 뭐 계속 안 빠지듯이 하락장이 있으면 상승장이 있듯이, 요게 이제 30년대 초반을 넘어가면서 반등이 나왔었다가 다시 이제 더블딥으로 푹 빠져가지고 뭐 2차 대전 발생하면서 이제 미국이 완전히 세계 패권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이제 경제 대국으로 완전히 자리매김을 했던 그런 상황이고, 전쟁 승리하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달러가 완전히 기축통화로 자리매김을 하면서 미국 경제가 이제 승승장구를 했던 회상이 되면서 이런 상황이 있었고, 영화배우 출신인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더블딥이 이제 2차 오일 쇼크가 나오고 하면서 더블딥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조정폭이 좀 크지는 않았고요, 실제로 보면. 그래서 100년 증시 역사에서 실제로 보면 1880년대부터 해갖고 지금 2011년이니까 딱 두 번밖에 없었어요. 100년이 아니라 실제로는 한 30-40년 동안 더블딥이라는 게 딱 두 번 있었어요. 그러면 증시라는 것이 설비 투자 순환 주기하고 맞물려서 10년 사이클로 상승 하락장이 보통 연결이 되는데, 뭐 적게는 5년, 6년 사이클, 많게는 10년 사이클 이렇게 이제 움직인단 말이죠. 그 상태에서 쉽게 얘기해서 10번 중에 10중 8구는 더블딥으로 안 갔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더블딥에 대한 우려감을 해서 증시라는 것은 확률에 대한 배팅인데, 2년 반 동안 이제 증시가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런 더블딥에 대한 배팅 자체는 저는 옳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확률적으로 이제 나타난 통계치인데, 증시 100년 이상의 역사에서 딱 두 번 나왔는데 무조건 빠질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묻지마 투매가 나온 그런 케이스인데, 그것은 일단 바람직스럽지 않다라고 보는 것은요, 그것이 확률 논리에서 전체에서 10% 정도밖에 차지 안 하는 10% 15%밖에 차지 안 하는 확률에다가 배팅할 것이냐, 그 나머지에다 배팅할 것이냐를 봤을 때 주가가 상승할 확률이
85%고 하락할 확률이 15%면 상승할 확률에 저는 배팅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제 상황하고 맞물려 가지고 증시가 이제 급락을 했는데 원천적으로는 아직 대시장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 경제라는 것은요, 항상 보면은 우리가 시장에도 보면 주도주가 반드시 있어야지 증시가 갑니다. 주도주 없이 증시가 상승을 해봤자 한계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주도주가 있게 되는데 지금 이제 각 세계 경제 자체로 보면 미국이라든지 그 다음에 중국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로존 이렇게 이제 3인방 체제 아닙니까? 근데 두 개가 지금 비실비실한 거 아니에요? 중국도 그나마 좀 중국은 낫습니다. 그런데 중국도 이제 물가의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중국에서도 마찬가지고 글로벌 전체적으로 수요처가 이제 마땅하게 없으니까 물건을 만들어도 이제 팔 곳이 없어지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2008년 데자뷰 현상이 이제 나타날 거란 우려감에 의해서 증시가 폭락을 했다라고 보면 되겠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 생각을 해야 되는 대목이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증시는요,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좀 잘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금까지는 그런 우려감에 의해서 증시가 하락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면 이제 국내적인 요인을 보면 사실 수출 비중이 GDP에서 차지하는 수출 비중이 50% 남짓 됩니다. 우리나라가. 미국 같은 경우는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에서 70% 이상이 소비라고 표현을 하듯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 비중이 50%가 넘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경기에 취약할 것이다. 이런 부분이 증시를 이제 전 세계에서도 가장 많이 빠뜨린 순간적으로 그런 케이스가 돼버렸는데, 요게 이제 또 하나 보면 이제 자금줄이 말이죠. 과거에 이제 99년 같은 경우에도 대시 상승장에 뮤추얼 펀드라든지 그 다음에 바이코리아 펀드라든지 이런 데로 자금이 엄청나게 몰렸었어요. 그 후유증이 이제 어마어마했었고 2000년에 이제 폭락하면서 그 다음에 그 2007년 같은 경우 뭐 2005년부터 이제 본격화 되기 시작했습니다만은 펀드에 새롭게 또 엄청나게 또 정리식 펀드를 근간으로 해서 엄청나게 자금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증시가 이제 하락을 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한쪽으로 너무 쏠리다 보면 늘 후유증이 나와요. 그것이 지금 랩 쪽에서 자금이 랩 쪽으로 이제 많이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후유증이 지금 현재 나와가지고 이게 기계적인 또 신용 물량까지 맞물려가지고 반대매매 나가면서 증시를 쑥대밭으로 만든 상황인데 증시가 이제 그렇게 빠지다 보니까 이제 우리 많은 전문가들이나 투자자들이 뭐 증시가 뭐 1400 가야 된다. 대시장 끝났다. 뭐 이렇게 하니까 투자자들이 바닥에다 다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지금 외형부형 오늘 보면 1900까지 올라온 겁니다. 그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주식이라는 것은 일방향으로 절대 빠지지 않는다. 나라가 망한 것도 아니고 뭐가 뭐 사단이 난 것도 아니고 증시가 그 전에 엄청나게 하락을 불러일으켰다가 빠진 것도 아니고 그런데 단기간에 500포인트가 빠졌다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보면은 서프라임 당시에는 말이죠. 어떤 회사가 금융기관이 내지는 제조업체까지 어디가 망할지를 몰랐어요. 에디슨, 이세원, 제너럴 일렉트릭도 뭐 시청이 정했죠. 금융 부문이 있지 않습니까? 뭐 GM 같은 회사도 뭐 추렁추렁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를 몰랐어요. 그러나 국가 부채라는 것은 다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겁을 잔뜩 먹고 팔아버린단 말이죠. 전문가들도 보수적 대응, 뭐 1600 다 내려갔는데 1700, 뭐 1800 밑에까지 다 내려가갖고 한 400포인트, 500포인트 빠지고 있는데 보수적 대응, 뭔 보수 대응이냐면 그럴 때는 일단은 사고 봐야 되는 겁니다. 주식이라는 것은요. 거기다가 바닥에다 털고 나면 마지막으로 지금 한번 뭐 140포인트 빠졌다가 그 뒷날 종합주가지수가 거의 뭐 10% 가까이 빠지고 코스닥 지수가 하한가까지 빠지는데 이게 투매를 불러일으켜가지고 마지막 셀링 클라이맥스 나온 데다가 다 털어버리고 나니까 주가가 올라와 버린 거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하나를 생각해야 되는 게 있는데 증시 상태가 계속 반등이 나올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자, 저는 일단은 누가 뭐라 하더라도 대부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기술적 반등을 한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뭐 1870이나 1900 정도 반등 나왔다 꼬그라 자빠질 것이다 이렇게들 표현을 하고 합니다. 그렇지만 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증시가 저는 좀 더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 그렇게 1900 오면 팔아야 된다.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증시는 역으로 좀 더 가는 1800 지지가 될 것이다 하니까 1684까지 내려가 버린 거고 1900 오면 팔아야 된다 하니까 증시는 좀 더 갈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유는 일단은 이번에 기술적 반등을 할 때 보면은 문제가 이제 유로존 재정위기하고 더블디 불효감, 미국의 더블디 불효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절대적으로 보면 문제 해결까지는, 제가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 지표라는 것은요, 어제 안 좋았다가 오늘 갑자기 좋아지고 그런 성향이 아니에요. 경제 지표라는 것은. 그리고 최소한 한 달 간격으로 전월 대비 뭐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표를 판단하려면 조금 더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증시가 얼른 추세 반전하기는 힘든 것입니다.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 시간이. 그렇지만 이제 증시 상태가 악화되니까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일단 우리나라도 공매도 금지를 했죠. 3개월 동안 공매도 금지를 했습니다. 유럽 4개국도 공매도 금지하죠. 여기서부터 주식시장 폭락을 일단 막아내는 첫 단추를 깬 거죠. 그 다음에 연기금에서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연기금 자금 배팅이 있죠. 그것이 이제 수급적으로 받쳐주는 요소고, 그러나 그것은 본질적으로 증시를 끌어올리는 요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락을 좀 제어하는 역할 정도로 하는 것이죠. 그러고 이제 본질적인 것은 뭐 22에서 국채 매입을 한다. 이탈리아, 스페인 국채를 직접적으로 시장에서 사들이겠다. 이런 것은 사실 이제 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건 본질적인 대책이다. 그런데 이제 어제 보면 좀 아쉬웠던 것은 뭐냐면 유로 본드라는 것은 채권 아닙니까? 유로 본드 도입을 이제 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하는데 사르코지 대통령하고 메르켈 총리가 만나가지고 그거 안 하고 일단 금융거래세를 매기자. 금융거래세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게 되면 이제 재정 부담을 좀 완화하는 요소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금융거래세를 매기자. 뭐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향후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반을 쉽게 얘기해서 유로 전체로 해서 대책반을 세우자. 뭐 이런 거나 똑같습니다. 이제 그게 아주 악재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엄밀하게 보면 그게 뭐 실망 매물은 나오겠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유로 본드라는 것은요 마지막 카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아니면 도입니다. 윷놀이로 보면 뭐 아니면 도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유로 본드를 발행하게 되면 지금 독일이라는 나라는 누가 봐도 이번에 또 그 유로존 위기가 나오면서 독일이 수혜를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독일이라는 나라는 부채가 GDP 대비 한 80% 되지만은 그래도 누가 봐도 아주 견실한 나라예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독일이라는 나라가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한 4%대 국채를 발행한다. 그러면 그리스 같은 나라는 지금 망해서 나뒹굴어지게 생겼는데 구제금융 받고 그런데는 이제 국채 수익률 자체가 망할 위험도 높아지고 하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9% 이렇게 하게 되면 유로화를 사용하는 전체 나라에 대해서 유로 본드를 채권을 발행하자. 그러니까 독일 같은 나라는 4%에 발행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유로화 전체를 하니까 뭐 그리스도 다 17개국 다 포함하면 독일이라든지 프랑스 같은 데는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채권을 발행하는 거죠. 자기들 나라 국채를 발행하면 4%에 발행할 수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 뭐 5점 몇 프로에 발행한다든지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리스 같은 나라는 10%에 9%, 10%에 발행할 수 있는 것을 싸게 저리에 이제 채권을 발행해 가지고 상환을 하고 부담이 훨씬 줄어들겠죠. 그러면 이제 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증시가 많이 추가적으로 급락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뭐냐면 그 여지를 만들어놨다는 얘기예요. 유로 본드를 마지막 카드로 쓰겠다.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2년 동안 이제 실질적으로 2년 동안 금리를 동결하겠다. 뭐 이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동성은 계속 풀려 있는 겁니다.
향후에도. 그런데 이제 경기 부양을 하기에는 그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자생적으로 누가 금리가 싸다 하더라도 뭐 집을 산다든지 뭔 조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QE3를 저번에 FOMC 회의에서 뭐 언급을 안 하고 했지만은, 그게 대책으로 이제 카드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마지막 카드가 있는 것입니다. 없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증시는, 조그만, 안정을 좀 찾아가면, 증시도 이제 최근에 변동성이 점점 줄고 있지 않습니까? 투자 심리가 서서히 살아나고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얻어야 되는데 신뢰도 얻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증시 자체가 이 경제 지표 확인하는 작업, 그 다음에 정부에 대한 신뢰, 국가에 대한 신뢰, 유로존, 미국 신뢰, 그 다음에 경제 지표가 뭐 좋아지냐 안 좋아지냐 이런 것을 뚜껑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걸리겠지만 하락도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을 하게 되면은 증시는 1차적으로 하락폭의 50% 2분의 1선 반등 수준인 1928포인트 1928포인트 라인이 1차 저항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최근에 보면 증시가 이제 5일선 버벅대다가 5일선 올라서고 오늘 11선까지 이제 맞닥뜨려진 가격대까지 올라왔는데, 일단 1928포인트 라인에 일단 1차 저항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 이게 이제 조금 문제가 좀 무르익게 되면 주가는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61.8% 라인인 1986포인트까지 반등세가 나올 것이다. 그 이상 올라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뭔가 더 추가적인 결정적인 어떤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상황에서 보면 당장 뭐 나올 것 같은 지표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께서 예의주시해야 되는 건 1928포인트 라인하고 1986포인트 라인이 되겠다. 그래서 증시는 이완된 W자형 전환 패턴이 유력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이중 바닥형이 되든 상황에 따라서는 삼중 바닥형, 삼각형, 수렴형 삼각형 형태가 되든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점차적으로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말이죠. 요번에 이제 반등이 나온 다음에 되밀렸다가 저점하고 고점이 동시에 낮아지면서요 안정을 찾아가는 그런 다음에 경제지표 뚜껑을 열거나 아니면 결정적인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유로본드 도입이라는 QE3라든지 이런 경기를 세계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모멘텀들이 나오게 되면 증시가 방향을 결정할 텐데, 뭐 그런 얘기 나오면 위로 방향을 틀겠죠. 요런 이제 대책 카드가 있기 때문에 증시도 추가적으로 하락하지는 않을 것인데, 저번에 1684가 저점을 찍은 자리고, 저는 이제 회원님들한테도 그때 대바닥 1700 밑에서는 바닥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주가가 한 1900까지 올라오니까 그때가 이제 점점 멀어지니까 1684가 지나고 나니까 거기가 진짜 바닥 찍은 것 같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자리는 이제 이완된 W장이라는 것은 처음에 이제 급락 나왔다가 급반등이 좀 나왔다가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다시 이제 조정을 받겠지만 점차적으로 완만해지는 그런 수렴형 과정을 거쳤다가 올라가는데, 추세 상승이 만약에 된다라고 한다면 추세 상승할 거로 보고 있고, 그때는 찬바람이 솔솔 부는 9월 말, 10월 달 정도. 그 전에 이제 무슨 대책이 나왔을 때는 좀 순간적으로 방향이 바뀔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이상은 앞으로도 약 한 달 이상 좀 시간 터울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보면 그러면은 이제 이게 증시가 그렇게 가면은 아주 이상적인데, 이게 2단 하락 가능성이 나온다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대시 하락입니다. 2단 하락 가능성이 없느냐라는 것에 대한 고민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요게 신용 경색으로 가게 되면, 실제 신용 경색으로 가는 수치들이 조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요게 이제 상당히 중요할 거예요. 포인트적으로 보면 20개월 이평선인 1887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증시는 상하 밴드를 1887포인트를 축으로 해서 이제 눌림목을 이제 뭐 반등 나왔다가 추가 반등이 나오더라도 조정을 다시 받는단 말이죠. 저것을 축으로 해서 상하 밴드를 완성하면서 수렴 과정을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 가장 이상적인 것은 1887포인트. 왜냐하면 저것은
대세를 지켜주는 선입니다. 1887포인트에 오늘 살짝 돌파가 됐는데 저게 돌파 안 차게 되면 이건 장이 깨진 게 아니라 기간 조정 과정을 거쳤다가 장이 상승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 과거에 이제 보면은 2008년 같은 경우에는 무슨 미네르바 얘 갖고 500 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증시는요 나라가 망해버리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절대로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 같은 경우도 증시가 갑자기 폭락하니까 이건 대세 하락하고 또 찬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증시의 역사를 한번 더듬어 보면 퍼 밴드가 늘 지금까지 지난 2000년 1999년 이럴 때는 묻지마로 해가지고 17배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만은, 통계적으로 보면 7배 대 초반에서 13배 대 초반 사이에서 거의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경기가 침체되면 퍼라는 것은 EPS분의 주당 순이익분의 주가니까 대개 보면은 EPS가 줄어들으니까 퍼가 자동으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대개 보면 퍼 기준으로 보면 증시가 7배 대에서 하면 맥스로 대세 하락이 나와도 제가 볼 때는 1400 전후에서는 바닥을 찍습니다. 그러면은 2008년장에 예를 들어서 892에서 저점을 찍었는데 그 전에 저점은 500 깬 자리 아닙니까? 그럼 그게 거기까지 빠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다. 경제 규모가 커지고 재정 자립도가 커지고 재정 건전성, 기업의 건전성이 커지면 주가도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자리는 이제 요 상황을 추정하지 말고 대체적으로 요런 이제 흐름을 거쳤다가 올라갈 것에 대비를 하는 그런 상황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고, 제가 차트를 잠깐 한번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것만 얘기하면 말로만 하면 조금 실감이 안 나니까. 증시가요 늘 보면은 지금도 마찬가지고 월봉 흐름을 보면 대세장이 우리가 3단 상승, 그 다음에 3단 하락 이런 얘기도 하고, 파동 이론에서 보면 3단 상승, 2단 하락 이런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증시를 보면은 우리가 단기 추세를 보면 일봉에서 보면 늘 대개 보면 21선을 지지선으로 해가지고 주가가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일시적으로 깨더라도 62평에서는 지지가 됐다고 움직이고, 이렇게 상승 추세를 그릴 때는 22평을 지지선으로 해갖고 주가가 움직이게 마련이에요. 그것이 월봉으로 가면 20개월 2평입니다. 근데 요번에 얼마나 심했으면은 지금 한방에 지금 현재 242평, 월봉에서 242평 부분까지 갔다 왔는데, 저것을 이제 한번 우리가 계산을 때려보면요. 증시가 지금 월봉을 보고 있으니까 바로 전에 대세 상승이 2003년에 부시가 이라크 전쟁 융당 폭격을 하면서 대세장이 떴거든요. 그 바로 전부터 떴는데 3월 달에 그 당시에 상승을 하고 나서 보면 주가가 대체적으로 어디에서 주가가 빠져도 어디에서 지지를 받냐면 이런 파동에서 지지를 받아요. 즉 20개월 2평에서 지지를 받고 늘 올라가게 돼 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면 한 해는 강하게 상승하고 한 해는 좀 약하게 상승을 하는데, 대세장에 보면 조정파가 늘 있기 때문에 너무 올라가면 조정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보면 대세장이 끝난 것처럼 빠졌어요. 대개 보면요 개별 종목도 마찬가지고, 요게 10개월 2평을 깨고 내려가면 20개월 2평에서 지지를 받았다가 반등 나왔다가 10개월 2평에서 저항을 받고 떨어져갖고 대세 하락이 나온다든지 이렇게 가는데, 이것을 한 방에 깨가지고 허리가 휘어버릴 정도로 하락을 해버리니까 이게 요 자리까지 한 방에 내려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세가 끝난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연말 가봐야 2000포인트, 2100포인트 정도 가면은 다 갔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증시가요 바로 20개월 2평에 그 자리가 1887포인트 라인인데, 저 자리가 지지가 되면요 증시는 대세장이 그대로 기술적으로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저것은 월봉이니까 월 말까지 봐야 되죠.
그러니까 오늘 보면은 그 자리까지 회복해 놓고 이제 주춤주춤 하는 거 아닙니까? 자, 20개월 2평까지 정확하게 갖다 놨어요. 그래서 증시가 저기에서 추가 반등세가 나와서 대체적으로 보면 요 10개월 2평 자리까지 올라오는 성향이 강하고 요게 중간에 반등이 나올 때 주봉을 쳐다보면은 주봉 자리에서 보면 이건 200일 이동 200주 2평 내지는 240주 2평까지 갔다가 온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 보면 주봉에서 120주 2평에 지금 현재 갔다 놓은 것입니다. 120주 2평이 이제 20개월하고 대등한 이제 수치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증시가 반등을 한 것인데, 자,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가 있어요. 아까 피보나치로 보면 1928포인트 라인이 저항이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61.8% 되돌림 자리가 1986포인트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 과정에서 이평선을 보면은 요 자리가 가격을 딱 봐봐요. 그러면 지금 연두색으로 칠해진 자리가 60G평인데 그 자리가 1974포인트 라인입니다. 저것은 약간씩 변화가 있어요. 이건 뭐 시간이 좀 갈수록 뭐 이평선이라는 게 약간씩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종가를 연결한 선이니까. 근데 주봉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것이고, 대개 이제 지금 1972에서 74로 약간 올라섰는데요. 대체적으로 저 자리에서 저항을 이제 받는, 그래서 요번에 반등치는 2분의 1선 자리보다도 저 자리에 일단 회복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등 목표치가 저는 1970포인트 전후가 될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대단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봉상 한번 잠깐 들어가 보면 이게 이것을 갖다가 전부를 갖다가 봐야 되는데, 대개 보면은 무슨 보조지표 하나 갖다가 스타게치라든지 아니면은 일목이라든지 이런 거 하나 갖다 하고 그것이 다 맞는 것 같지 않은데, 그런 것은 보조지표입니다. 보조지표 그대로. 보조지표가 전부를 말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 자리를 한번 보면 주가가 이제 요 추세를 갖다가 깨고 내려간 거 아닙니까? 추세를 깨고 내려가니까 이게 갭으로 치면서 이제 음봉으로 깨고 내려가 버리니까 주가가 박살이 나버렸는데, 반등이 나올 때 이평선의 원리에 의하면 요게 주가가 20일 이동평균선이 지지선이 돼서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상승장에. 그러면은 요 반등이 나올 때 견우와 직녀가 만나시 요게 반등이 나오고 이평선이 내려오면서 거기가 대개 저항 자리가 될 텐데, 빨리 올라오게 되면 이제 이게 주가가 좀 더 올라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20일 이동평균선이 내려오면서 저항을 받는데, 그 자리가 저항 자리에 견우와 직녀가 한번 만났다가 다시 헤어지듯이 그 자리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추가 반등이 가능할 거라는 시나리오를 갖고 접근을 하고, 그 이후에는 주가가 제가 이제 보는 시나리오는 이렇게 갔다가 주가가 조정을 받았다가 조정을 받되 1887을 기준점으로 해갖고 주가가 조정을 받아도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게 수렴 과정을 거쳤다가 한 점 수렴형으로 가서 이제 방향을 결정. 왜 그러냐면 그 전에 강력한 모멘텀이 현재 상태에서는 나올 것이 별로 없고, 나오게 되면 이제 그 전에 움직였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기술적 패턴을 완성하고 나서 주가가 움직일 것이다. 그러면 이제 적게는 또 하나 보면은 요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단 하락이 나와서 이런 수렴 과정을 거쳤다가 올라왔듯이 이런 형태가 그 대신 저점은 높아지는 형태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을 갖다가 하나만 더 보면은 이게 지금 추세선을 요렇게 한번 연결해 보세요. 자, 요렇게 연결해 보고, 그죠? 요렇게 연결해 보고, 요 고점하고 추세라는 것은 하나만 그으면 안 됩니다. 요렇게 하락을 주도했던 추세하고, 그 다음에 상승이 나올 때 반등 목표치하고 이제 맞닥뜨려지는 자리, 요 자리가 강력한 저항, 그러니까 그 자리가 대략 1970자리 정도가 아니겠나 이렇게 판단을 해보는 대목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주가가 여기에 20일 이동평균선 그 자리에서 이제 조금 차이가 있겠죠. 그 자리에 오면 어느 정도 반등이 마무리되고 다시 조정파라기보다 조정을 받았다가 수렴 과정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다 좋은데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때, 자, 경제 사정하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경제 사정이 바로 좋아질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그랬잖아요. 경제 사정이 별로 바로 안 좋아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당장 경기 민감주가 추세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그 자리에 오면은 일단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비중을 줄여주는 게 타당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보면 또 코스닥 시장은 나름대로 강세를 보여줘요. 그것은 자금이 돈은 많이 풀려 있는데 신용 잔고가 계속 줄고 그 다음에 또 지금 고객 예탁금은 사상 최대치까지 좀 올라오고 24조까지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신용 잔고는 자꾸 줄고 이번에 한번 투매가 나오면서 한번 털려버린 거죠. 그러고 나서 또 고객 예탁금은 주식을 살 수 있는 매수 여력은 자꾸 늘어나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요,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는 경기를 확인하는 그 지표상의 어떤 움직임이 나와야 됩니다. 아니면 결정적으로 경기를 끌어올리겠다. 이 기대심들에 의해서 경기를 끌어올리겠구만.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조금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수주 섹터 중심으로 당분간은 좀 보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2005년이라든지 2005년은 좀 틀리고 2006년장이라든지 이럴 때 보면 하반기에 경기 민감주보다는 내수주 섹터가 상대적으로 선전해주고 그러는데, 그것은 경기가 갈 거냐 말 거냐 이런 이제 고민이 이제 있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가 자꾸 올라오면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경기가 가겠어. 이거 올라와 봐야 한계가 있지. 이러다 보니까 매도 압력을 자꾸 받게 돼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경기가 호전이 된다 하면 가장 경제 지표가 좋고 그 다음에 특달의 대책이 나온다 하면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것은 차화정 중에 석유화학하고 정유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현재 상태에서 기술적 반등을 하고 진행이 됐을 때는 내수주 섹터가 상대적으로 유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보면 필수 소비재와 같은 종목들, 필수 소비재, 우리가 의식주와 연관된 그런 필수 소비재 그런 것은 없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쪽이가 상대적으로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펀드에는 실제로 보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금이, 개인 자금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지금 물가 수준을 빼면 마이너스 1%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금이 갈 데가 없어요. 투자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증시가 빠지니까 이게 우량주 좀 싸게 살라고 자금이 들어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객 예탁금이 늘어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펀드에서는 이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많이 빠지면 좀 사고 이런 건 있겠습니다만은 내수 섹터를 자꾸 쳐다보게 돼 있는 거예요. 필수 소비재 그 다음에 되도록이면 좀 싸게 살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자, 차트를 잠깐 보면 바로 얼마 전까지만 경기가 회복이 되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자꾸 고가 제품은 살 것이다 해가지고 움직인 게 현대백화점 같은 그러한 종목들이, 현대백화점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보면 주가가 아주 가장 강하게 움직인 그런 종목들이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조금 경기 자체에 대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하이마트라든지, 여러분들 다 알지 않습니까? 하이마트라든지, 그죠? 신고가입니까? 그 다음에 이마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필수 소비재 중심으로 싸게 살 수 있는 데가 이런 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도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먹고 사는데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가 움직여요? CJ 제조장이라든지 설탕 잘 팔릴 거 아닙니까? 그거 안 팔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밀가루 잘 팔릴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곡물 가격 하락하고 맞물려갖고 강세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에 중심으로 당분간은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종목군 중에서 대개 보면
방금 이제 제시한 그런 종목 군단도 있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오늘 보면 CJ 그룹주들이 다소 이제 상승폭이 큰데 그런 종목들이 내수 섹터하고 좀 연관이 돼 있고 내수 섹터하고 연관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계절적 성수기에 이제 3분기에 진입했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을 중심으로 해갖고 보고 그 다음에 아무리 이제 그런 쪽이가 잘 가더라도 장 자체가 지금 무리해서 추격 매수할 만한 그런 시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눌림목을 잘 보고 있다가 그때 이제 아주 단순하게는 주가가 빠질 때 거래량 터지면서 음봉 나오면서 빠질 때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안 사야 됩니다. 그런 것만 잘 생각을 하고 거래 줄면서 쉬고 있을 때 그럴 때 사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두 번째 라인에서 보면 주가가 약한 종목을 자꾸 살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런 종목이 많이 빠졌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종목을 자꾸 살라 그래요. 그러니까 LG전자 이런 거 사다가 개박살이 나고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시장이 일단 움직이면서 같이 움직이고 이게 상대적으로 방금 내수 섹터하고 연방해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그런 종목을 눌림목에 사야 돼요. 그러니까 거래량을 한번 걷어버리고 각을 세운 종목을 눌림목에 사야 되지. 자꾸 밑도 끝도 없이 빠진 종목들 반등 나올 때 남들 다 반등 나오는데 찌질찌질 해가지고 안 움직이는 종목은 대부분 보면 뭔 악재가 있다든지 실적이 안 좋다든지 뭐가 있어요. 대부분 보면 그런 종목을 매매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수 섹터 중에서도 한번 각을 세웠다가 눌림목을 주는 종목 중심으로 해서 매매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외에 보면 많이 빠진 쪽에서 보면 이제 차화정 과거에 이제 주도주가 차화정에다가 그 다음에 조선 건설 뭐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꼽아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건설 쪽이 내수하고 좀 연관이 된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그쪽이가 조금 더 낫겠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대략적으로 방송을 이제 진행을 했는데,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다소 두서없이 얘기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시장에 대해서,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다만, 경제지표 확인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좀 시간과의 싸움이 필요한 그런 자리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매매할 때는 추격 매수보다는 신규 매수 들어갈 때는 대부분 보면 경기 민감주를 사기보다는 지금 경기 방어주로 매매를 하고 있다가 지표 확인되거나 무슨 모멘텀이 발생되면 그때 경기 민감주로 보되 그때 만약에 진행이 될 때는 석유화학이라든지 정유 지금은 이제 아니라는 얘기고 지금은 이제 그쪽보다는 내수섹터고 이렇게 좀 접근을 해 나가는 게 타당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아무쪼록 증시가 조금 힘든 자리고 그 반등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조금 이제 인내를 갖고 좀 기다려 보면 앞으로 좀 인내의 기간이 상당 부분 손실을 보전하거나 수익으로 좀 연결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께서 모쪼록 힘내시고 차제에 또 제가 기회 있으면 다시 또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시장이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 장이 끝났나 보다 하고 주식을 관심을 이제 좀 안 두거나 아니면 체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식을 하는 사람은요 장이 빠지든 오르든 쌍불을 켜고 덤벼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면 대개 보면 하락을 했을 때가 큰 기회가 오는 것이지 거기다가 털고 나서 어떤 사람들은 바닥에다 털어보고 나서 어제 이제 급등하니까 아침부터 갭 상승하고 급등하니까 사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싸게 사는 습관을 거쳐야 되겠다. 장이 강하지 않으면 역추세 매매도 병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면은 좀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배워야지 또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기회가 되면 제가 보수비책을 통해서 기법 강의가 뭔가를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